탄소 중립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프랑스 사관에 있었고 네. 특히 프랑스가 탄소 중립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원자력 기술에 대한 프라우드 때문에 원자력을 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그나마 살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제가 근데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그때 뭐 녹색 성장 막 한참 막 얘기하고 강조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겠다고 막 네. 공언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네. 특히 그때가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면서 2015년 12월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제가 맞아요. 그때 대사관 있어가지고 잘 네. 알거든요. 근데 체결 앞두고 목표치 발표하고 막 언론에서 떠들고 했었거든요. 네. 아니 좌우 정권 다 불구하고 왜 세계 흐름이 이 그래버렸어요. 사기 행각에 동조하는지. 네. 네. 결국에 돈의 논리였고 저는 그분들도 다 속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리고 또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유가 제가 사실은 이제 VON TV 나와서 거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활동하는 이유가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이 녹색 보조금 폐지와 탄소 중립 정책의 폐지, 그 다음에 ESG 폐지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하는 활동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고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전 국제 정세는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 기후총회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바뀌어서 한국도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저는 그렇게 오래 못 버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팔다리 다 잘려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말 국제 정세가 바뀌었고 이 문제가 정말 만천에 알려져서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의 선두에서 이 녹색 성장을 외치던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유엔 계실 때, 그 다음에 이회성 의장께서 유엔 IPCC 의장이실 때 이 녹색 기후 어젠다가 다 확립이 된 겁니다. 파리 기후협약 그때 다 완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 기후 기금도 송도에 유치된 게 그때 만들어진 거고, 유엔 IPCC에서 AR6 여섯 번째 보고서가 굉장히 허구성, 그 다음에 왜곡된 과학적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규명한 게 저희 클린텔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 IPCC 및 산하 66개 기구 다 탈퇴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의 실질적인 선봉에 있었던 국가가 대한민국이었고 거기에 인물들이 있다. 대한민국 그 리더층에. 자, 그러면 언젠가 나중에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녹색 정책 만드신 분들, 그 다음에 녹색 학자들,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사업성 좋다고 하면서 말하던 교수님들, 자, 이분들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이 여론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돼 버리면 저는 사실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몰랐다고 하거나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서 세계적인 흐름이 그래서 했다고 하거나 할까봐 저는 이런 많은 강연이나 인터뷰나 그 다음에 칼럼이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환경부 장관 리 제어딘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미국 환경청과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정재계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 제도권에 들어와서 바꾸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또 두 번째 이유는 한국에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돼서 저와 같이 기후 쪽에 대한 산업에 있는 분들 중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좀 깨어나서 그 조직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설득하는 것과 저 혼자 그냥 달랑 가서 한국에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미국의 공조를 바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생적으로 뭘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가 국제적으로 돼버려요. 저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거고요. 지금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 가서 공조를 하면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한국의 협상 테이블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공조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줘야 될 게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잃을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생기고 전문가층에서 저처럼 양심선언하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팀이 좀 구축이 돼서 미국에 가서 그런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정재계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앞으로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 유엔 산하 66개 예. 기구 중에서 기후 관련한 게 약간 네, 35개.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엔 산하 66개 기구가 아니고요. 네. 이제 보도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뉴스에서. 네. 정확히는 유엔 산하 31개 기구, 그다음에 비유엔 산하 35개 기구입니다. 그래서 66개 기구고요. 그 중에 35개 기구가 기후 어젠다 핵심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구 중에서 한 15개 정도가 또 기후 어젠다를 두 번째 중요하게 하는 기구인데 제가 그 리스트가 지금 다양한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66개 기구에 뭐가 있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유네스코 탈퇴했고요.
WHO 탈퇴했죠. 많이 아시죠? 이 부분은 백신 문제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헤비타트 탈퇴했고요. 그 다음에 WMO, UNEP, UNDP 다 탈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NIPCC, UNFCCC, 그 다음에 IRENA라고 하는 전 세계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국제 기구인데 이런 기구들을 싹 다 탈퇴했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결국에 제가 아까 말한 UN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 정보간 협의체입니다. UN 산하 기구고요. 여기에 의장이 이회성 의장이셨고, 자, 그런데 그때 6번째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비과학적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서를 이제 클린턴에서 나왔다고 했고, 이 내용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전부터 2023년에 저희가 비판서 냈거든요. 계속 검토했겠죠. 그래서 현 행정부에서 바로 파리 기후 협약 탈퇴뿐만 아니라 이건 유엔의 어젠다는 비과학이다. 이거는 이미 과학이 아니고 완전히 정치화됐다. 그 다음에 파리 기후협약은 뭡니까? 중국이 전 세계 10개 탑10 탄소 발생량 탑10 국가 중에 45%가 중국에서 발생됩니다. 우리나라가 9위예요. 그런데 45%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는 중국은 단 1원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수백 조씩 미국과 일본과 유럽, EU 선진 문명에서만 수백 조의 분담금을 내게끔 하는 이 파리 기후 협약, 여기에서 탈퇴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파리 기후 협약은 어떤 명분이었어요. 전 세계인들을 그냥 통념을 만들어버리고 잘못된 통념이죠. 그걸 통해서 세뇌시켜서 아리백과 ESG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UN 산하 66개 기구는 본진이었죠. 녹색 소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녹색 소굴 본진을 친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 자금을 댔던 녹색 기후기금 GCF입니다. 지금 송도에 있고요. 이 세 개를 한 번에 탈퇴했다는 거는 전 세계 녹색 기후 사기극의 종멸을 알리겠다라는 것에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규탄 메시지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만 뭐 하고 있다? 이 부분에 계속해서 혈세 증강시키고 그 혈세를 가지고 지금 미국이 봉쇄한 자금 라인에 우리나라 혈세로 지원해줄까 말까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국민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가 여론화해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네. 아니 그 GCF도 송도에 있는데 사실 네네. AWEB도 송도에 있잖아요. AM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송도는 참 좋았는데 왜 꼭 그런 기구들이 다 그쪽에 있고 수원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요. 네. 그 탄소 중립, 탄소 악마화에 대해서 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제작하고 있는 논술 잡지 네. 다음 생의 논술에 예전에 제가 탄소 중립과 네. 지구 온난화가 왜 거짓인지에 대한 내용을 2번 실은 적이 있어요. 초창기였어요. 네네네. 저기 원고 제목이 저렇게 네. 저건 2번째 원고고 첫 번째가 네네.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네. 물과 저게 이산화탄소. 정답입니다. 네. 네. 저게 진짜 과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강합성이 맞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자랄 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게 물과 이산화탄소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가 햇볕하고 이렇게 네. 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나쁘게 바라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었어요. 네, 네. 그 다음 2번째 원고가 물이 지구를 따뜻하게 해준다니 이제 저 내용이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 알려진 네. 온실 효과가 사실은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고 네, 네.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준다. 그리고 식물이 우리가 왜 온실에서 식물 잘 자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닐하우스에서는요 이산화탄소 공급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래야 식량들이 잘 자라니까. 네,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라야 동물 잘 자라고 그쵸? 네. 그래야지 지구가 네. 번성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지금 또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면 그 더웠을 때 더 인류가 번창했다라는 번창했죠. 네, 그런 역사적인 번성했고, 네. 그 자료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기후 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어줬거든요. 저보다 더 빨리 활동을 하셨었는데. 이게 저희가 2024년 초에 나왔던 네. 내용인데 네. 제가 이거를 이야기 말씀드린 이유가 한국 교과서가 다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ESG 거의 네. 여기에 다 몰려있죠.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 논술 잡지를 읽은 친구들이 헛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게 뭐야? 네. 그래서 저한테 의아할 수 있죠. 전화가 와가지고 막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실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전화 몇 번 받고 네. 그분들이 제가 근데 이거는 사기이기 때문에 저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구독 취소하겠다고 하시라고 했어요. 네네네. 네, 그때 느낀 건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줘도 자세가 안 됐구나 아직 네. 준비가 맞아요.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분들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이해가 되는 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아까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진짜 이 탄소 중립이 정말 지구를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탄소 중립 전도사로 정말 다양하게 비즈니스 활동도 하고 국제 컨퍼런스 활동도 하고 컬럼 활동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진실을 알고 나서 저의 가치가 다 무너졌고 정말 이제 마상이라는 표현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 반대하고 싶은 그런 기지가 좀 만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공부를 다시 해봤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녹색 어젠다 관련된 과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가설이 하나 있는데 그 가설이 뭐냐면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과 기후는 변화하고 이걸 통해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라는 이 가설이 팩트로 당연히 인지하고부터 연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그 가설이 완전히 거짓인데 그 거짓된 가설이 팩트인 거로 처음부터 배워놓고 깔아놓고서 그 다음부터 연구를 하니까 재생에너지가 지구를 지키는 것 같고 탄소 중립이 지구를 지키는 어젠다고 ESG는 착한 기업 만들어서 선진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이상한 형태로 이념이 형성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 가설을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당시만 해도 책이 거의 없었고 네. 외국에는 베스트셀러가 많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깨어있는 외국인 석학들이 많았어서 뭐 MIT의 리처드 리첸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신 존 클라우저 박사님, 이런 그 다음에 싱어 박사님, 그 다음에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스펜서 박사님, 이런 분들의 그 책을 원서를 그 아마존 북스에서 사갖고 하나하나 번역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때 그 책들을 제가 다 번역해놨거든요. 그게 한 2만 장 돼요. A4 용지로. 그 안에서 만들어서 나온 게 기후정의. 네, 그래서 저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면서 완전히 깨어났어요. 제가 그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전체 온실가스, 지구 대기 중의 온실가스는 약 1에서 2%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1에서 2% 중에 수증기가 95%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약 3. 몇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증기를 빼고 대학교에서 가르치죠. 자, 왜냐면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증기가 온실가스였어 하세요. 온실가스라고 그냥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온실가스는 나쁜 거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세뇌되어 있다. 그런데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보다 70에서 100배 질량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그 기체는 수증기인데 이걸 빼고 이산화탄소만 얘기하니까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다이아그램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작은 양의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있고요.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양이 있어요. 자, 어디가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자연이 많이 되죠. 이 광활한 대자연에서. 그러니까요. 자, 이산화탄소는 지금 그럼 자연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바다에서 증발되고요. 네. 화산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동식물이 부패하면서 이 양이 전체 이산화탄소 중에 약 96.6%입니다.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90에서 97%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인간이 배출하는 양은 약 3. 몇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대기량 중에 온실가스는 1에서 2%라고 했고 그 중에 이산화탄소는 3. 몇 %고 그 중에 또 인간이 기여하는 게 3. 몇 %다. 이거 다 더하면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네. 자,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전체 대기량의 100만 분의 1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기체는 10년 동안에 누적되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기체는 우리가 계속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응축되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10만 분의 1이지만 10년 동안 누적되는 양이라서 100만 분의 1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이산화탄소를 다 줄이겠다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거기에 수천 조의 전 세계인들의 혈세가 낭비됐던 거고요. 유럽은 그것 때문에 4,400조 빚더미 앉았고, 대한민국은 수십조, 수백조의 예산과 기업들의 그 정말 귀한 돈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모든 식물 생명체의 생명의 기체다. 그걸 통해서 식물들이 자라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전 세계 식량 재배량도 늘어났습니다. 연구 논문 결과 다 있어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져서 식량 재배량이 높아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식물들이 잘 자라니까 식량 재배량이 늘어났다라는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유엔에서 보고하지 않는 거죠. 채택되지가 않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비판한 비판서를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에다 자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3%, 네, 3점 몇 프로밖에 안 안 돼요. 되는데, 근데 왜 자꾸 고등어 먹지 말라 그러고 소 네. 먹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또 북극 얘기하면 또 재밌어요. 그쵸? 북극곰은 여러분 1950년대 5천 마리에서 지금 3만 마리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그동안에 계속 북극곰이 줄은 걸로 알고 있었냐? 그 데이터가 2020년 전후에 완성이 됐어요. 통계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북극곰이 계속 줄어드는 것처럼 거짓 선전 선동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선동하냐? 이제 사진 작가가 북극에 가요. 그래서 가서 지금 싸워서 진 북극곰이나 죽기 직전인 북극곰 사진 딱 찍어요. 그리고 빙하 녹는 부분만 딱 찍고 그것만 전 세계에 송출합니다. 그리고 모든 북극곰이 다 그런 것처럼 선전선동하는 거죠. 그런데 북극곰은 어땠다? 정말 잘 살고 있었고 먹을 것도 너무 많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반대로 북극곰이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사람도 해쳐요. 그러면 개체 수가 6배가 늘었는데 한 50년 동안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언제든 해칠 수 있는 북극곰이 몇 배가 늘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나 북유럽 쪽은요 사냥을 허용을 해요. 그 대신에 사냥을 허용하는 개체 수를 제한을 두죠. 너무 많이 사냥하면 또 없어질 수 있을 위험이 이제 멸종 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냥을 허용할 정도로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전 세계인들은 북극곰이 마치 우리가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살자리를 잃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 북극곰이 이렇게 조그만 빙하에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사진만 딱 찍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정말 북극곰은요 5분씩 잠수할 수 있고요 14m씩 내려가서 막 사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까요. 그 북극곰 사기에 또 위에 네. 그 엘고어. 네, 엘고도 참 유명한 네. 그 녹색 제가 소위 빌런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중에 한 명이죠. 박석수 대사님도 정말 많이 이제 그 비판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사실 그걸로 전 세계인들이 속았다. 네. 그런데 이제 클라이밋 게이트라고 해서 2009년, 2017년 폭로가 된 사건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인들은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면은 사실 꽃방귀 끼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거 다 거짓이라는 거 거의 다 알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국민들이 눈과 귀가 지금 언론사들이 막아놨다. 그거를 저희는 이제 열고 이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과학을 통해서 이 진실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